예,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계명대사학과의 임동민입니다. 제가 맡은 발표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선생님들의 저녁 시간을 결정짓는 발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파워포인트 내용을 요약해 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표 제목은 구법승 기록과 해상 실크로드, 고승보 편전과 입당 구법 순례 행기를 중심으로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네, 목차는 이제 자료집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먼저 머릿말입니다. 해상 실크로드에 대한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라면 육상에 비해서는 직접적인 문헌 기록이 다소 부족하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돌파구로 본 발표문에서 주목한 것은 구법승의 기록인데요. 종교라고 하는 것이 바다에 도전하는 인간들이 갖는 대표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구법승이 남긴 기록들은 바로 그러한 바다에 대한 생생한 경험담을 남긴 기록이 될 것입니다. 가장 이른 시기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법현의 기록이 되겠는데요. 법현은 육로로 중앙아시아와 인도를 순례한 뒤에 해로로 중국으로 귀환을 했고, 가장 오래된 구법승 순례기인 고승보 편전을 남겼습니다. 고승보 편전의 역주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역주가 있고 또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번 발표에서는 국내의 고려 제조 대장경본을 저본으로 한 교감 성과 등을 기준으로 하면서 해양사의 맥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목한 기록은 입당행기, 입당구법순례 행기인데요. 앤닌이 쓴 입당구법순례 행기는 838년 견당사, 일본의 견당사 일행과 입당해서 847년까지 수행한 승려 앤닌의 여행기입니다. 대체로 이 내용 안에는 신라와 관련된, 해양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기존에 많은 관심을 받아왔는데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앤닌의 묘, 엔리아크지에 있는 앤닌의 묘이고, 아래는 입당구법순례 행기의 모습입니다. 고승보 편전과 입당구법순례 행기를 비교하려는 목적은 두 기록이 고대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구법승 기록의 일종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고, 인도로부터 일본에 이르는 해역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 실크로드 또는 구법승이라고 하는 개념을 동아시아까지 확장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다음 장은 법현의 고승보 편전과 해상 실크로드입니다. 법현의 여정에 대해서 앞부분까지 다 말씀드리기보다는 해로와 관련된 부분만 집중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우선 첫 번째 항해는 겐지스강 하구의 다마리 제국에서 상인의 큰 배를 타고 출항해서 계절풍을 만나서 사자국 스리랑카 일대에 도착을 하는 항해입니다. 이때 항해의 특징은 아마 몬순을 활용한 무기항 항해였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기간이 14일로 나온다는 것은 무월광 시기, 즉 달빛이 없는 시기도 포함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5세기 초의 벵골만에서 몬순 항해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2차 항해 부분인데요. 사자국에서 출발해서 다음 코스로 가는 과정입니다. 이곳에서 법현은 200여 명이 타는 큰 배에 탑승을 했고, 이 배에는 작은 배를 매달아서 파손에 대비했다고 나오는데요. 이때 나오는 이런 작은 배의 존재는 동아시아의 다른 기록들에서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미 고대의 선박들 가운데에는 작은 배를 매달 정도의 큰 구조를 갖춘 선박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2차 항해는 이제 스리랑카 일대에서 니코바르 제도에 표착한 다음에 아마 이 인도네시아 일대에, 아마도 이제 저는 자바로 추정하고 있는데 야바 제국으로 도착하는 경로였습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항해 어려움을 겪을 때 법현이 관세, 그러니까 관음에게 기원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 기록 내에는 해적의 존재도 언급되고 있어서 아마 정기적인 대형 상선이 운항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은 기존 연구에서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천문 관측 항해와 같은 항해술인데, 해, 달, 별에 의지하면서 항해를 하는데 기상 조건이 일정치 않으면 표류하는 문제를 갖게 됩니다. 이 외에도 바다가 깊어서 바닥이 없다라든지, 돌을 내려도 닿을 곳이 없다라든지, 또는 암초에 대해서 우려한다든지 하는 언급들은 제가 비교할 입당 구멍술 행기에도 그렇고 다른 기록들에도 비슷하게 보이는 항해에서의 여러 어려움에 대한 언급입니다. 다음은 야바 제국에서 광주로 향하는 3차 항해인데요. 그 과정을 보면 412년에 몬순을 기다려서 출항을 했고, 그 배가 200여 명이 타고 50일치의 식량을 실은 배였습니다. 이때 또 폭풍우를 맞이했을 때 버편이 관세음에 다시 기원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지금 이 경로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까지는 드리기 어렵겠지만, 여하튼 동남아 지역에서 원래는 이제 광저우로 들어가야 하겠지만 실제로는 이제 표착을 해서 산둥 일대까지 가게 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제 다른 경로에 대한 설명들이 있어서 일단 지도 2개를 참고로 가져왔습니다. 이 항해의 특징 중에는 이 배에 주로 타고 있던 바라문들이 이 여러 항해 어려움 때문에 버편을 버리자라고 하는 의견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찌됐건 우여곡절 끝에 중단됩니다. 아마도 이 시기에 동남아 지역의 어떤 인도화 또는 바다 사람들 사이의 어떤 신앙체계 충돌 같은 것들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버편이 탄 배는 70여일을 표류했다고 나오는데, 이때 이 배에 탄 사람들의 언급에서는 평소에는 50일에 도착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제 중국 산둥 지역에 표착을 하게 되는데요. 표착 지점은 장광군의 뇌산이라고 나옵니다. 뇌산은 지금도 칭다오에 있는 노산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있고 좋은 지표물에 해당합니다. 이 표착했을 때 버편 등의 소수 인원이 상륙해서 현지인과 대화를 하고 아마 통역을 했던 걸로 보이고요. 이때 이제 진가에 통속된 청주 장광군이라는 위치를 확인합니다. 이 시기에 중국 산둥반도 지역의 정세는 매우 불안정했는데요. 위진남북조 시기에 혼란한 시기였는데, 버편이 출발할 때는 남현이라는 왕조가 산둥을 경영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동진의 유유라는 실권자가 남현을 멸망시키고 산둥을 차지합니다. 그 2년 뒤에 버편이 귀국하게 됩니다. 그렇게 귀국하고 나서 청주 자사의 요청으로 아마 북청주, 동양성 일대에 체류했다가 건강으로 남하하는 경로를 밟았던 걸로 보입니다. 다음은 앤닌의 사례인데요. 앤닌은 838년에 입당을 할 때 일본의 견당사 일행과 함께 입당을 합니다. 이때 순풍을 대기하면서 수시로 정박을 하다가 출항을 하게 되고요. 그 항해 과정 중에도 관음보살상을 그리면서 안전을 기원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강소성 연안에 도착했을 때에는 얕은 바다에서 좌초를 하게 됩니다. 이때 우여곡절 끝에 이제 육지에서 온 배를 발견하고 양주 연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귀국 시도가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양주를 출발해서 지금의 연운항시 일대에 동해산 일대까지 정박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 과정 중에 기록에 보이는 특징으로는 대체로 이 신라인들의 역할들이 확인됩니다. 아마 해양 정보나 경험, 기술 등을 갖춘 신라인들의 존재가 이 시기 항해에서 일정 정도 역할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좀 더 이제 디테일한 내용들은 아마 토론 시간에 조금 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앤닌의 일정인데요. 그 앤닌 일태운 배는 산둥의 남쪽 연안들을 쭉 항해하는데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조류나 여러 가지 바람 등의 문제들이 있었고, 우여곡절 끝에 산둥반도의 끝에 있는 적산포에 정박을 했고, 이 적산포는 적산법화원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대체로 이 신라인들 잠보고와 연계된 사찰로 알려져 있고 항해 요충지에 세워져 있는 절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 신라인들의 도움 등을 받아서 앤리는 당에서 체류하면서 좀 더 수행을 이어갔고요. 그리고 847년 귀국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독자적인 귀국이었습니다. 이 귀국 과정에서는 일본으로 향하는 상선, 이 상선에 신라인과 당인이 타고 있었고, 이 상선이 노산에 정박해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역시 우여곡절 끝에 이 배에 합류를 해서 귀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상인들의 선박은 신라 연안을 경유해서 가게 되었고, 또 일본 승려를 같이 태우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거부감은 없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라의 서남해를 경유해서 항해를 이어가는데요. 역시 구체적인 비전까지 말씀드리기보다는 큰 틀에서 적산포를 출항해서 이 신라의 서남해 연안에 외곽에 있는 여러 섬들을 경유하면서 항해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항해 과정에서 특징적인 것들 중에는 예컨대 제주도인 탐라도를 보면서 항해한다든지 아니면 순풍이나 조류 문제로 여러 차례 정박을 하는, 기항을 하는 항해를 했다는 점이 보입니다. 네, 이 정도까지가 이제 두 기록을 살펴본 것이고, 이제 마지막 맺은말에서는 이 기록들에 나타난 고대 해상 실크로드의 모습을 크게 세 가지 테마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동입니다. 버편과 앤린의 이동에는 종교 전용 선박을 타기보다 대형 상선에 편승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물론 이 버편의 항해들이 몬순을 활용한 무기항 항해에 해당했다는 점, 그다음에 앤린의 항해는 주로 연안을 중심으로 해서 기항을 하면서 하는 항해였다는 점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이동 모습에서는 이제 상선에 편승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인도양부터 동남아 일대에는 이제 몬순 항해, 또 황해의 항해에서는 뭔가 이 복잡한 해안선과 조류 문제 등을 염두에 둔 항해가 이어졌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선박에 대해서는 큰 배에 대한 이 규모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늦어도 5세기 이후에는, 기록으로만 본다면요, 늦어도 5세기 이후에는 인도양과 동아시아에서 이러한 큰 선박들이 활용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이러한 그 버편과 앤린의 이동에서는 민간 차원의 연결, 그다음에 국적을 뛰어넘는 초국적성과 같은 모습들이 보입니다. 여기 제시한 이미지는 참고용 이미지인데요. 이거 이제 탁본으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정확한 연대라든가 하는 부분들은 비판의 여지들이 많습니다만, 대략 위진남북조 시기에 선박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참고용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의 측면인데요. 버편과 앤린, 그리고 이제 관음신앙에 대한 부분인데, 이 두 구급업승의 해양활동에는 관음신앙으로 대표되는 종교행위를 수반했습니다. 바다라고 하는 공간이 공포의 대상이기 때문에 종교에 의지했던 측면이 있는데, 버편과 앤린 모두 이제 관음과 관련된 어떤 신앙으로 그 공포를 극복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해상 실크로드는 사실 낭만적이지 않고 종교 없이는 버틸 수 없는 험난한 도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특성을 이 두 기록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의 측면인데요. 버편과 앤린이 이제 중국과 접촉하는 측면은 바다에서의 이동이 최종적으로는 육지에서의 행정 체계와 접촉을 하게 된다는 측면에 주목을 했습니다. 버편도 산둥에 도착하면서 어떤 그 중국의 어떤 행정 체계에 편입되면서 육지에 들어갔고, 앤린도 마찬가지로 양주 연안에 표착을 하면서 당의 행정 체계에 편입되면서 접촉을 했습니다. 차이라고 한다면 버편 기록은 행정 처리의 부분에 있어서는 기록상 굉장히 소략한 측면이 좀 있는데, 아마 시기적인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앤린의 기록에서는 상당히 체계적인 지방의 행정 체계들이 보이고, 기록에는 행정 문서류까지 다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체계적인 접촉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위진남북조까지는 중국 연안 지역에서 아주 일원적인 감시나 통제가 조금은 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너무 간략하게 발표를 하느라 아마 저희 스태프들이 시간이 얼마 남았다는 언급을 해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공적으로 시간 관리를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